가족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지긋지긋한 가족과 인연 끊어내는 법. 내 작은 암자 뒤편에는 천년을 살았다는 늙은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의 몸통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패인 깊은 상처 자국들이 가득하지요. 사람들은 종종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가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며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만 했던 바로 그 가족은 아니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무심한 말과 행동들이 당신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옹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의 뿌리인 가족과의 인연을 차라리 잘라내 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아픈 옹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감옥은 세상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종종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끈은 물리적으로 끊어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끊어내고 싶었던 그 지독한 인연이 사실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하늘이 맺어준 가장 가혹하고도 자비로운 스승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 1. 그림자를 조각하는 남자. 현철. 그의 이름은 현철.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그 이름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방에서 나무를 깎아 조각을 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신기에 가까워 그가 깎은 나무 인형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정교했지요. 하지만 그의 작품들에는 기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하나같이 깊은 슬픔과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공방을 찾는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불편함에 몸서리를 치곤 했습니다. 작품에 혼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혼이 너무나 아파 보이는군요. 현철은 그런 평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나무를 깎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매일같이 조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현철은 15년 전 18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고향집에 발을 들인 적도 아버지와 연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인연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이어온 유기그릇 공방에 완고한 장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현철 또한 자신을 이어 가업을 잇는 장인이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철은 차가운 노쇠보다 따뜻한 나무의 감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나무를 깎아 작은 동물들을 만들며 자신만의 꿈을 키웠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꿈을 쓸모없는 장난질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계집애처럼 나무 조각이나 만지작거리다니. 당장 그 칼을 부러뜨리고 새를 다루는 법부터 배우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칭찬하는 대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아들이 만든 조각들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궁이에 던져 넣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철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옹이처럼 박혔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짓밟고 자신의 영혼을 가두려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그는 자신이 밤새 깎아 만든 어머니를 닮은 작은 나무 인형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인형을 말없이 받아들더니 그의 눈앞에서 단단한 바닥에 내동댕이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현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 인연의 세 가지 족쇄. 현철은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지요. 그를 묶고 있는 것은 세 개의 단단한 족쇄였습니다. 첫 번째 족쇄는 별표 증오라는 이름에 끈 별표입니다. 현철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 보란듯이 성공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겠어. 그는 이 악물고 나무를 깎았고 마침내 세상이 인정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성취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오라는 끈은 역설적으로 그를 아버지와 가장 단단하게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족쇄는 별표 피해자라는 이름의 갑옷 별표입니다. 현철은 자신을 불행한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가여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실패와 불행을 정당화해주는 달콤한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그의 작품이 어둡고 차가운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탓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피해자라는 갑옷은 그를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듯했지만 실은 그가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지는 것을 막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족쇄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별표 용서하지 않을 권리 별표입니다. 현철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먼저 내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에게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가장 어리석은 형벌이라는 것을. 현철은 이 세 개의 족쇄에 묶인 채 15년이라는 세월을 어둡고 차가운 자신만의 감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현철이 자네인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네. 마지막으로 자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만. 제2부 반전. 아버지의 텅 빈 공방. 현철의 마음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평생을 나를 부정하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아들이 보고 싶은 건가? 그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이 아니라면 영원히 화해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을 고뇌한 끝에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위독한 아버지 앞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그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은 그의 기억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육중한 노쇠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방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그의 기억 속에 있던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희미한 숨을 몰아쉬는 낯설고 연약한 노인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철의 마음속에 준비해갔던 모든 날카로운 말들이 힘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그가 증오하던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 앞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한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채 잠이 들었고 현철은 집안을 둘러보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아버지의 굳게 닫힌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자물쇠를 부수고 15년 만에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방 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지만 모든 연장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현철은 아버지의 손때 묻은 망치와 집게들을 어루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공방 가장 구석진 곳에 두꺼운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천을 걷어낸 순간 현철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은 아버지가 만들다만 투박하고 서툰 모양의 별표, 나무 조각들, 별표이었습니다. 새, 물고기, 그리고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것은 현철 자신이 어릴 적에 깎고 놀았던 바로 그 조각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뒤 텅 빈 공방에서 평생을 만져본 적 없는 낯선 나무를 서툰 솜씨로 깎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아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아버지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던 바로 그 별표 어머니를 닮은 나무 인형 별표이 서툰 솜씨로 다시 붙여진 채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조각난 부분들은 거친 악교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과이자 가장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쓴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현철아, 이 아비는 평생 새만 알고 살아온 무뚝뚝한 놈이라 내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내가 나처럼 이 고되고 외로운 장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너의 재능을 일부러 짓밟고 너를 더 넓고 편한 세상으로 내몰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고 이 어리석은 아비는 굳게 믿었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부러뜨린 것은 너의 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내가 아궁이에 던져 넣은 것은 너의 나무 조각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이 아비는 내가 떠난 뒤 매일 밤 너의 그 조각들을 흉내내어 깎아보았다. 나무는 쇠와 달라 힘으로만 다루어서는 아니 되더구나. 부드럽게 결을 따라 어루만져 주어야만 비로소 제 모습을 내어준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야 배웠다. 사람의 마음 또한 저 나무와 같았을 것을. 부디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렴. 나의 방식은 서툴고 어리석었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것을. 현철은 편지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15년의 증오라는 족쇄가 아버지의 서툰 사랑과 깊은 후회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증오했던 아버지는 사실 그와 똑같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외롭고 불완전한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끊어냈다고 믿었던 인연은 사실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 속에서 그를 향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부 옹이를 보듬는 손길 1. 마지막 선물. 그날 이후 현철은 고향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한 나약한 인간의 곁을 아들로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드렸으며 밤에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자신이 집을 나간 뒤 겪었던 세상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 대고 현철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는 말만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철은 아버지의 공방에서 아버지가 깎다만 투박한 나무 조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침상 곁에 앉아 자신의 조각칼로 그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픔과 분노가 담긴 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무는 점차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를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위대한 장인의 모습으로 조각이 완성되던 날, 기적처럼 아버지의 의식이 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들린 자신의 젊은 시절 조각상을 보고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솜씨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아들이 깎아준 자신의 모습을 품에 안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진정한 인연을 끊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현철은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지난 15년간 자신의 공방벽에 붙여놓았던 아버지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별표 진정한 인연 끊기 별표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의 가해자로서의 아버지, 증오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자신의 마음속 유령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묶여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온전한 현철 자신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표정의 인물상을 깎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무가 가진 본래의 결과 옹이, 상처 자국까지도 그대로 살려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옹이는 더 이상 감춰야 할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결론, 하늘이 내려준 스승. 여러분,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족과의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지옥처럼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미움과 집착이라는 내 마음속의 낡은 밧줄입니다. 그 밧줄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상처의 옹이를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사랑의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스승을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에 새겨진 그 아픈 옹이를 기꺼이 끌어안으십시오. 그 상처야말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줄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